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법정. 이 법정에서 양측의 첨예한 주장을 두루 살피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이가 있으니 바로 판사입니다. 자, 오늘 고수는요, 이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 전상범입니다. 자, 흔히 떠올리는 법정에 앉은 판사의 이미지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판사로 얼마나 재직하신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00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네. 2024년도에 판사를 사직할 때까지 약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형사사건, 행정사건, 이혼 및 상속사건, 민사사건 등 다양한 재판을 맡아서 판결을 해왔습니다. 네. 똑같은 재판이지만 판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재판과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재판은 완전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판사 출신으로서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강점이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판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되면 네네. 크게 유리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특히 이게 15년 정도의 법원 실무 경험으로 인한 장점인데요. 네네. 재판 결과를 예측을 하면 대응 방법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를 이렇게 했을 때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판사로 재직했을 때는 피고인과 피의자였지만 이제는 모두 의뢰인으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세요? 네, 우선 의뢰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듣고 그 이야기를 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의 담당 판사였다면 어떻게 변론을 진행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 갈 것인가 이런 점을 우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변론을 펼쳐야 네네. 승소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죠. 자, 판사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요한 지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우선 변호사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하나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공격, 그리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어입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 판사들은 중간에 입장이 바뀌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중간에 입장이 바뀌지 않으려면 증거와 상식에 입각한 단단하고 뼈대 있는 스토리를 구성해야 됩니다. 특히 상대 측보다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제시하는 것이 네. 승소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스토리 얘기하셨잖아요. 실제로 법정 드라마 보면은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거든요. 저도 법정 드라마 좋아하는데 이게 보면 팽팽한 공방을 벌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승소했을 때 그 짜릿함. 저도 모르게 막 숨죽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거는 다름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또한 구체적 타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드라마 작가가 등장인물에게 어떤 성격을 부여하는 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기업 간 분쟁 관련 재판에서 중소기업의 변론을 제가 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정의로운 중소기업 네. 이런 이미지를 구성하는 게 몹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스토리 구성에서 조금이라도 모순점이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상대편으로부터 역공을 받아 불리해질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고도의 그 전략가 같은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고수 역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님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의도를 갖고 한 말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우선 판사의 고민 지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저도 이제 판사로 재직할 때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네. 검사 혹은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판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을 에둘러 물어보았던 경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세요? 제가 판사로 재직했을 때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에 네. 모순점이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판사로 재직했을 때 이 배임 관련 재판이었는데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공소장을 받아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검사한테 공소장의 정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공소장이 정정된 다음에야 제대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공소장에 따라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늘 공소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판사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판사와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지만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고 위치 자체가 다른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변호사를 해야겠다 결심하셨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네. 이 재판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고 무결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완벽하고 무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결백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패소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가끔은 잘못된 판결도 내려집니다. 예. 제가 판사로 재직했을 시절인데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피고인한테 왠지 모를 억울함이 좀 느껴져서 제가 우회적으로 무죄 주장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실제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변호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꼈고 이것이 제가 변호사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중 하나입니다. 네. 판사에서 변호사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이제 재판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절벽 끝에 매달린 듯 굉장히 절박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뢰인들이 이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동료 인물 잊지 않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